이란과 가장 친한 나라라고 하면은 딱 세 나라 얘기합니다. 러시아, 중국, 북한 얘기하고 격변의 축이라고 부르는 학자들도 있어요. 미국에서는. 이스라엘은요 기본적으로 이란을 믿지를 않습니다. 역대 이런 역사상에 이런 국가는 없어요. 지구상에 이런 시스템은 최초예요. 없었습니다. 최초의 국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에서 이스라엘과 중동 문제 가르치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서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에서 이슬람과 중동을 가르치고 공부하고 있는 박현호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이라는 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란이라는 말은 어원은 아루야, 그래서 이제 아리안이라는 말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리안을 우리가 보통 고귀하다, 숭고하다 뭐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나온 말이 이란이고요. 그러니까 이란은 더 큰 개념이에요. 더 큰 개념이고, 우리가 페르시아라고 그러면, 페르시아는 원래 지금의 페르시아, 이란의 남부 지역에 파르사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이 파르사 지역에서 제국을 시작을 했고, 그거를 보고 그리스 사람들이 페르시스라고 불렀고요. 페르시스가 라틴어에서 페르시아가 되는 거고, 영어에서 퍼시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파르사 지방에서 나온 국가를 부르는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 넓게 보면은 이 파르사 지방에서 생긴 국가는, 이 제국은 이란어 계통을 쓰는 사람들이 맞고 일종의 부분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이 훨씬 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란어라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이란어라는 게 없어요. 이란어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란어 계열의 언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란어 계열 속에 들어가 있는 게 페르시아어가 들어가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이란어 계통들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란과 페르시아는 개념이 굉장히 다른 말들입니다. 그 속한 사람들이 만든 게 페르시아라는 제국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지금 이란이라는 나라는 이란이라는 말을 갖다 썼는데, 우리로 치면 우랄 알타이어 뭐 이런 식으로. 우랄 알타이어 계통에 여러 가지 말이 있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기는 이란어 계통 사람들이 살던 곳을 이란이라고 크게 부른 거죠. 아랍은 어원도 달라요. 아랍과 이란은 달라요. 그러니까 이란어 계통은요, 이란은 인도 유럽어 계통이에요. 아랍은 세모 계통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랍어를 쓰는 사람들은 누구랑 같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즉 그 히브리 사람들, 그 다음에 과거에 썼던 아람어라든지 이런 말들, 이 언어 계통이 완전히 달라요. 계통이 다른 말입니다. 한국말하고 중국말이 계통이 다르듯이 이 두 개는 확연히 구분되는 언어 계통 사람들이고, 그 계통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말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그렇죠. 생긴 것도 인종도 다르고, 나중에 뭐 섞이긴 합니다만은 다른 거죠. 정확하게 우리 박 교수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중동 국가는 아랍 사람들입니다. 아랍어를 쓰는 사람들이 만든 국가들, 즉 인종적으로, 언어적으로. 그러나 이란은요, 아랍이라고 얘기하면 대단히 기분 나빠합니다. 아랍이 아니에요. 이란 사람들 앞에서 아랍 얘기, 당신들 아랍 사람들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엄청난 신뢰거든요.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한테 중국 사람이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네, 그래서 아랍이하고 이란은 완전히 다르고, 이란 사람은 페르시아 사람, 즉 이란 사람으로 봐야 되고요. 언어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그 다음에 기질도 약간 다르고, 그 다음에 제국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스만 제국 사람들이, 즉 터키 사람들이, 튀르키 사람들이 조금만 소소한 아랍 국가를 볼 때 지금 뭐 돈 많다고 목에 힘주고 있지만, 오스만 제국의 후예들은요, 그거 보면 그래, 니네 다 600년 동안 우리가 다 통치했었어, 네가 아무리 잘나봐야, 이러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페르시아 어마어마한 제국을 몇천 년 동안 중동 지역을 호령했던 제국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문화에 대한 자긍심,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페르시아말을 갑자기 아라비아해로 할까? 그러다가 지금 다시 물렸잖아요. 누구한테도 나는 해를 끼치고 싶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결정을 안 했지만, 그만큼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이 이란 사람들. 저는 이렇게 이들이 이제 아랍어를 쓰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란어 계통, 지금 이제 좀 더 좁혀서 페르시아어를 쓰는 사람들, 그리고 투르크어를 쓰는 사람들이 공통점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다 거의 다 압도적으로 무슬림이에요. 이슬람을 받아들인 거. 근데 그거 외에는 다르죠. 언어가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다만 1400년 이슬람 역사를 그냥 단순하게 얘기한다면, 아랍 사람들이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가지고 세상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에 흠뻑 빠져서 그 종교를 가지고 문화를 만든 사람들이 이란어 계통을 쓰는 사람들, 페르시아 사람들. 그리고 투르크 사람들은 그 이란 계통 사람들이 만든 그 문화에 감화가 되고, 그 문화를 가지고 좀 더 확장시키고 땅을 넓힌 사람들. 그래서 이 세 언어 계통 사람들이 같은 무슬림이지만 역사 속에서 해온 역할들이 굉장히 좀 독특하게 달라요. 그리고 이란은 시아파입니다. 순니파가. 그리고 이란은 시아파입니다. 그럼 전 세계적으로 종파를 뭐 크게
더 많지만 그냥 크게 두 개로 분류한다면 순니파, 시아파를 할 수 있는데요. 전 세계 무슬림들을 100으로 놓는다면 85에서 90명은 순니파고요. 많이 봐주면 15명, 20명까지는 보진 않고요. 10명에서 15명은 시아파예요. 종파의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시아파들은 주로 이란, 이라크, 아제르바이잔 이렇게 중동 지역에서 주로 많이 있고요. 다만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거는 순니파, 시아파가 종파적으로 차이가 있고 교리 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이 둘이서 같이 예배를 보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게 굉장히 다른 점이에요. 기독교도 여러 교파가 있잖아요. 여러 교파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천주교 신자가 개신교 예배에 가서 보려면 많이 다르고 개신교 신자가 천주교 미사를 가서 보려면 이거 뭐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같이 뭘 하기 어려운데 이슬람에서는 순니파하고 시아파는 같이 예배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더 기독교의 분파보다 순니 시아파가 훨씬 더 서로 가깝다고 생각해요. 1979년 전까지 이란은 모나키, 즉 왕정이었죠. 예. 세속정. 세속정이었죠. 왕정이지만 무슨 종교성을 띠지 않은 세속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1979년 이란 혁명을 단순히 그냥 혁명이라고 부르지 않고 왜 이슬람 혁명으로 부르냐. 그게 지금 물어주신 질문과 연계되어 있는 것인데 혁명이 일으킨 사람들 주 세력도 울라마, 즉 이슬람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고 많은 그 다음에 시아파 사람들이 결국 이란은 시아파니까요. 그 사람들이 혁명에 참여를 했었고 그 다음에 혁명 이후에 이란이라는 국가를 어떤 국가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이란이라는 국가가 신정 체제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빠지지 않고 설명을 드려야 할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호메이니. 네. 그러니까 이제 호메이니라는 분이 이란 이슬람 혁명의 지도자인데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각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은 세속정이지 않습니까? 우리 헌법에 가치가 있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새로운 국가는 인간이 만든 헌법이 아니라 신이 주신 이슬람이라는 종교의 바탕으로 한 국가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이러한 이슬람의 원칙에 맞게 사는 것도 맞지만 더 나아가서는 국가 자체를 그렇게 만들겠다. 그래서 새로운 체제를 만든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실험입니다. 역대 이런 역사상에 이런 국가는 없어요. 지구상에 이런 시스템은 최초예요. 없었습니다. 최초의 국가입니다. 네. 그래서 이슬람에 기반한 국가를 만든 게 이란이고요. 그 이슬람에서 이 말하는 게 기반이 기본적으로 시아파예요. 시아파인데 이란이 자꾸만 자기의 혁명을 얘기할 때 시아 이슬람 혁명이라고 안 합니다. 왜냐하면 시아는 소수기 때문에 시아 이슬람 혁명하면 이 혁명의 가치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보편적인 이슬람 얘기를 하고 다른 나라도 이렇게 되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1979년에 이란이 전혀 다른 국가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잘 이해가 안 가실 텐데 그냥 이렇게 설명하면 훨씬 더 와닿을 것 같아요. 79년 이전에는 이란 여성들은 비키니를 입고 수영장에 갔습니다. 미니스커트도 입을 수 있었습니다. 머리 가리지 않고 돌아다닐 수 있었고요. 술집도 있었고 디스코장도 있었고 남녀가 어울려서 교제하는 거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그 당시의 사진을 보면은요, 그냥 캘리포니아에 있는 젊은이들이 노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79년 혁명이 난 다음에 이란은요, 모든 여성은 히잡을 씁니다. 그리고 비키니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정숙하게 입고 술집 없고요, 디스코장 없고요.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죠. 이슬람 문화에 따른 국가를 만들겠다. 그게 이제 이란입니다. 일단 경제력은 좋죠. 왜냐면 다른 건 뭐 떠서 세계에서 가장 원유와 가스가 많은 나라 중에 하나니까요. 원유 매장량도 뭐 5등 안에 들어가고요. 가스 매장량은 세계 3위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해요. 원유하고 가스가.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수입이 대단하죠. 다만 이제 이 약점이 있다면, 물론 다른 나라보다는 중동에서 우리가 이란을 부르는 이름 중에 하나가 중동의 독일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업이 되고 다른 나라보다 훨씬 발전하긴 하지만 그 발전 수준이 계속적으로 따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경제 기반은 약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반미 국가로 1979년에 바뀐 다음부터는 서방과 특히 미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고 또 핵 문제와 더불어서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란은 1979년 혁명이 성공한 이래로 계속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예요. 그 때문에 경제가 제대로 발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어떤 나라보다도 어떤 산유국보다도 석유, 가스 의존도가 높은 나라죠. 군사력은 중동 최고죠. 공군력만 빼고는 육군 인구가 일단 많지 않습니까? 8천만이면 9천만입니까? 거의 9천만에 9천만에 가깝고 군이 두 개 정도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혁명수비대군과 정규군으로 나눠져 있고 군사력, 재래식 군사력만으로는 중동 지역 어느 국가도 이란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 무슬림 중동의 무슬림 국가 중에서 가장 무서운 나라가 사실 두 나라예요. 이란과 튀르키예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여기는 자국민들이 거의 9천만이 되고 자국민에서 군대 그 징집을 하기 때문에 군사력이 튼튼하죠. 다만 이제 그 이란의 약점은 우리 성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제재를 오랫동안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 그 전쟁의 가장 중요한 전투기, 그다음에 방공망 이런 게 이제 취약하죠. 그리고 미사일은 자체 개발해서 상당한 수준으로 좋은 미사일들을 많이 만들어냈지만 문제는 내가 때리고 난 다음에 나도 맞아야 되잖아요. 예, 막을 수 있는 능력, 방공망이 약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걸프 국가들이 유사시 가장 두려워하는 국가 중에 하나가 이란입니다. 사우디의 공군이 그렇게 강하지만 뭐 세계 5위 안에 들지 않습니까? UAE도 공군력이 강하거든요. 그러나 공군력만으로는 전쟁을 할 수는 없잖아요. 육군이 있는, 그다음에 재래식 무기가 튼튼하고, 그다음에 탄도미사일, 그다음에 순항미사일, 드론 이런 것들은 이란이 너무나 잘 만들기 때문에 걸프 국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국가 중에 하나가 이란입니다. 제가 군사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군사 전문가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전쟁은 누가 끝내느냐? 보병이 끝낸다. 예, 근데 이란은 이제 보병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주변에 있는 이란과 좀 적대적으로 할 수 있는 아랍 국가들은 이 보병이 안 돼요. 자국민으로 자국 군대로 보병을 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용병들이 많거든요. 그게 이제 이란 옆에 있는 국가들이 가장 큰 문제죠. 이스라엘은 제가 하고 사우디는 교수님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기본적으로 이란을 믿지를 않습니다. 신뢰의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일단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인간관계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신뢰가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아무리 적이지만 아무리 다른 정치인이지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통한다. 그리고 약속을 맺으면 지켜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이란이 무조건 핵무기를 만들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란은 20년 내내 뭐라 그랬습니까? 30년 내내입니까?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 의도가 전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걸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중동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를 가진 국가로 영원히 남고 싶어 해요. 거기다가 이란은 중동 지역에서 대리 조직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대리 조직이었던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있었고 헤즈볼라가 이번 작년 전쟁에서 이스라엘과의 전면전에서 무너지기 전까지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의 적이었거든요. 거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게 이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로서는 대리 조직도 이렇게 무서운데 재래식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란의 군사력 어마어마하다. 거기에다가 이란이 만약에 핵무기를 가지게 된다면 군사적 우위에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이란에게 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지 못하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동 지역 내에서 대리 조직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리 조직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국과 손을 잡고 이란에 옥을 재는 것이고 경제 제재를 풀어서는 안 된다. 경제 제재를 계속 해야 된다. 그리고 확실하게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제거를 해야 된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이란은 계속해서 평행선을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는 79년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면 나쁘지 않았어요. 79년 이전에 미국은 두 자원의 대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이란을 페르시아만 사이에서 두고 두 기둥이라고 부르죠. 트윈 필라즈라고 부르면서 이쪽 지역 국가들과 잘 지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미국은 어느 나라와 더 사실 마음을 더 줬냐면 이란을 더 줍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서구화로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 상황에서 봤을 때 이란은 굉장히 미국과 가깝게 가는 나라인데 사우디아라비아는 문화적으로 좀 이질적으로 느껴졌지만 석유 의존도가 있기 때문에 서로 문제가 없었죠. 친미 국가로서. 그런데 문제는 79년에 혁명이 난 다음입니다. 어떤 나라든지 체제가 바뀔 수는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한일 관계가 아무리 안 좋다 하더라도 한국과 일본에서 선거가 있어서 대통령이나 총리가 바뀌면 의뢰말이라도 우리 잘 지내자고 축전도 보내고 그러잖아요. 보내면 또 거기에 대해서 답장도 하고 그러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러고 싶었죠. 이란에 축전을 보내고 그랬는데 이란은 그게 달갑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란의 당시의 혁명 지도자들은 사우디는 같이 잘 살아야 될 나라가 아니라 사우디는 이 이슬람을 제대로 믿지 않는 나라니까 시아파 무슬림들을 계속 박해하고 못 살게 하는 나라니까 여기도 혁명이 나야 된다고 생각한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런 이란과 잘 지낼 리가 없죠. 그래서 79년 이래로 이건 제 말이 아니라요. 무함마드 빈 살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1979년 이전에 중동이 이러진 않았다 이거예요. 중동 우리 그래도 괜찮은 곳이었는데 79년에 이란이 혁명이 나면서 중동이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다툼이 되고 그다음에 누가 더 보수적인 이슬람이냐 하면서 싸움이 되면서
중동이 굉장히 시끄러워졌다. 그러니까 모든 원인이 이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래서 이제 이란을 어떻게든 제어해 보려고 그랬는데 사우디아라비아도 지금 전 세계가 뭐 석유도 안 쓴다고 그러고 화석연료 안 쓴다고 그러니까 석유만 갖고 살던 나라에서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 다각화를 해야 되는 거고 산업 다각화하려니까 여러 가지 산업을 만들어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란과 사이가 나빠서 이란과 문제가 있어가지고 분쟁이라도 나기 시작하면 이건 산업 다각화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2023년 3월 달에 양국이 다시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면서 사우디는 더 이상 이란과 싸우지 않고 같이 가자라는 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고 그래서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관계와는 달리 사우디와 이란 또 이란과 아랍 국가들의 관계는 차가운 평화, 싸움이 없는 그러한 차가운 평화로 가고 있습니다. 이란과 가장 협력을 많이 했던 국가는 군사적으로 보면은 북한이라고 봐요. 그게 이제 항상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에게 요청하는 거였죠. 아니 북한 애들이 이란에 여러 가지 핵 같은 기술을 주고 있건데 근데 너네는 왜 이란하고 친하게 지내냐, 이란하고 사이를 끊어야 된다 계속 우리한테 그렇게 했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인데 지금 더 이상 아마도 관계가 나쁘지는 않는데 예전처럼 가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사실 이제 이란의 여러 가지 기술들이 북한을 능가했다고 보기 때문에 예전만큼은 그러진 않는데 전통적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란과 가장 친한 나라라고 하면은 딱 세 나라 얘기합니다. 러시아, 중국, 북한 얘기하고 미국의 학자들은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네 나라가 군사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래서 이들을 네 나라를 뭐라고 부르냐면 Axis of Upheaval, 격변의 축이라고 부르는 학자들도 있어요. 미국에서는. 그리고 이제 이란은 그 외의 국가들과는 막 그닥 나쁘진 않아요. 우리하고도 경제 관계도 괜찮은데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제재 때문에. 그래서 많은 나라가 이란과 무역을 하고 싶어 하는데 미국이 제재를 풀지를 않기 때문에 풀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사건도 역사가 깊습니다. 그래서 후티라는 세력은 이란에서 시아파고요. 시아파 중에서 자이디 시아파라고 또 시아파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이디 시아파고 예멘에서 내전에 의해서 반군의 역할을 해왔고 후티 세력이 정부군과 계속 다툼을 해왔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이란은 후티 시아파인 후티 세력을 지원했고 그 다음에 정부군, 예멘 정부군은 사우디와 UAE가 지원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란은 당연히 사우디와 UAE와 반대편에서 있는 이제 후티를 지원해 왔었던 것인데, 후티가 이제 가장 지금 최근에 국제 뉴스에 헤드라인에 등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2023년 하마스가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후부터 후티가 한국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팔레스타인 하마스를 지지한다. 그리고 우리도 이스라엘에 대한 무장 대응을 이어갈 것이다. 무장 투쟁할 것이다. 그러면서 무려 1700, 1800km 떨어져 있는 데서 드론과 탄도미사일을 쏘아댑니다. 텔아비브를 향해서. 그리고 홍해를 지나는 선박, 특히 이스라엘 선박에 대해서 공격을 시작하기 시작했고 이후에는 미국 선박, 특히 후티에 대한 공격을 하니까 미국이나 서방 선박에 대해서도 우리는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자, 이러면서 홍해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고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서 세계 공급망, 글로벌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고 물류망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 한국 선박들도 지금 다 돌아갑니다. 시간 많이 걸려요. 돈 많이 듭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후티 문제가 이제 전 세계적인 문제로 등장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당연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죠. 공격을 받으면 한 지금 3차례, 4차례 공격을 후티 1800km를 전투기가 다 나와서 공습을 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후티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지금 후티 세력을 영국과 함께 공습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좀 자제를 했었는데 최근에 텔아비브 국제공항에 탄도미사일 한 발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영국 브리티시 에어 중요한 항공 에어라인들이 텔아비브 공항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라인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어떻게 돌아가나 표를 구하느라 난리고요.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이거는 레드라인을 넘었다. 다시 이번에 가서 엄청나게 공격을 했고요. 자, 그러면서 후티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더 이상 미국에 대해서는 이제 공격하지 않겠다. 뭐 이란을 통해서 얘기했든지 뭐 오만을 통해서 얘기했든지 모르겠으나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발표를 해요. 자, 후티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다고 하니 우리도 이제 후티에 대한 공습을 자제하기. 그러면 갑자기 긴급 발표를 하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벙 쪘어요. 우리는 계속 지금 텔아비브 공항이 공격을 받아가지고
공습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후티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겠다 그랬어요. 자기 이스라엘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이스라엘만 지금 입장이 애매해졌어요. 그냥 후티에 대한 공격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자 그러면서 최근 상황이 그렇게 됐고 그래서 후티라는 조직은 이렇게 최근에 하마스와 연계하면서 국제사회에 알려지게 되고 공급망을 괴롭혀 왔기 때문에 미국과 서방이 계속 공격을 해왔지만 후티 입장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가자지구 전쟁이 끝나면 우리는 모든 투쟁을 중단하겠다.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지구 전쟁을 끝낼 가능성이 거의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선박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겠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후티가 뭐냐면요. 사실 정확히 하면 후스인데요. 바드루튼 후스라는 사람인데 후스가 이 사람의 그 사람 이름이에요. 반정부 이슬람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의 지도자 이름이 후시. 그 성에서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 후시를 기리고 따른다 해서 이 사람들을 후시 반군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게 로컬 발음으로 후티가 되니까 후티 반군 이렇게 하는 겁니다. 미국이 혼자 제재하는 겁니다. 미국 단일 제재예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 2015년에 핵협상을 타결을 해서 이란 제재가 풀렸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에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란에 야 우리 나하고 다시 하자. 그 오바마가 중심이 된 핵협상은 그건 좀 안 좋다. 나하고 다시 하자고 그러는데 이란 상황에서는 우리가 왜 이거 지금 미국과만 한 게 아니라 여러 나라와 같이 해서 핵협상을 안 했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 대책 없이 2018년에 그냥 우리 미국은 그러면 참가 안 해 하고 나와버리고 이란에 제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미국의 제재가 무서운 게 뭐냐면 이란과 무역을 하는 나라는 미국과 무역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컨더리 보이콧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달러를 쓰잖아요. 무역할 때 달러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금지가 시켜놓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우리 기업이 제가 만약에 이란하고 사업을 하는데 그게 뭐 관광이나 이런 건 괜찮겠지만 물건이 들어가는데 그게 조금이라도 핵에 전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거라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이에요. 핵에 전용되면 뭐 어마어마한 걸 팔겠네. 그런데 아니에요. 수도꼭지도 걸릴 수 있는 겁니다. 수도꼭지도 녹여가지고 핵시설에 쓸 수 있는 거니까. 페인트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물건을 보낸다 하더라도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다 제재에 걸려요. 몰래 받을 수 있겠죠, 돈으로. 그런데 걸리면은 완전히 저 망해요. 미국에다 물건 못 팔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제재에 무서워서 많은 기업들이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거고 이란은 그래서 모든 걸 블랙 마켓에서 하고 있는 거죠. 이란의 혁명의 목표는 그랬죠. 이란의 혁명의 목표는 억압받는 자를 해방하는 거니까 억압받는 자를 해방하기 때문에 당시에 왕이 엄청난 억압 정책을 했으니까 그 억압을 물리치기 위해서 혁명을 했고 혁명에 성공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밖의 세계에서 억압받는 자를 해방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억압해서 해방하기 위해서 이슬람의 이름으로 계속 후원을 했던 거죠. 이란이 뭐 지금 계속적으로 혁명을 수출하고 한다라는 것은 할 능력이 되려면 여러 가지 돈도 있어야 되는데 사실 돈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란이 주변 국가에다가 바라는 거는 뭐 옆에 나라를 혁명으로 무너뜨린다 그건 옛날 얘기고요. 지금은 이란의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미국은 계속적으로 제재를 하니까 그리고 핵 문제도 뭐 세상 일 모르겠습니다만 이란은 계속적으로 얘기한 건 우리는 핵을 평화적으로만 이용한다. 즉 전력 생산하는데 하지 우리는 무기를 만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거는 무기를 만든다는 것은 대량 생산 무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슬람의 가르침에 어긋난다. 우리 지도자들이 그걸 못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우리 안 한다고 하고 있지만 주변 국가들에서는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난 네 말 절대 못 믿어. 니들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절대 핵을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란의 생각과 주변 국가들 그리고 다른 국가들의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이란을 제재를 하고 있는 거죠. 미국에서 봤을 때 문제는 이란의 핵개발이고 두 번째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이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은 핵 의제 말고요. 다른 의제는 중동 지역 내 대리 조직 지원 중단. 그리고 탄도미사일 개발 제한, 탄도미사일이 너무 잘 만들게 되면 핵탄두를 얹어서 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란의 영내 대리 조직 지원 중단 문제가 사실 저는 이란이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란의 가장 중요한 군사 외교 안보 전략이기 때문에 이란의 군사 외교 안보 전략의 핵심은 프론티어 전략입니다. 전방 전략이라 그래서 적들이 이란 본토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주위에 대리 조직을 만드는 거죠. 대리 조직을 만들어서 적을 공격하는 겁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외교 안보 전략인 프론티어 전략을 계속 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란의 성 교수님이 잘 설명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에 우리 집안이 공격을 받지 않으려면 앞에다 여러 가지 망을, 철조망 같은 걸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 이란이 비판을 받고 있는 이란의 대리 조직이 쉽게 말하면 우리 집 앞에 있는 철조망과 같은 거예요. 예, 지역적인 건데 사실은 이란의 대리 세력들을 이스라엘만 불편해하는 건 아니에요. 아랍 국가들도 굉장히 불편해해요. 미국도 불편하지만 미국이 거기 살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아랍 국가들은 살고 있는데 우리 동네에서 자꾸 떠드는 있으면 뭐 누가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랍 국가들은 그거를 대놓고 말을 하지는 않고 계속 은밀하게 계속 얘기는 하고 있죠. 그 차이밖에 없어요. 아랍 국가들도 이란의 대리 세력들이 힘을 얻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요. 그렇죠. 이라크에 대한 이란의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튀르키예나 사우디는 UAE는 싫어해요. 이라크를 순위 국가로 좀 남겨두고 싶은데 이라크 인구의 50% 이상이 시아파이기 때문에 사담 후세인이 제거된 다음에 이란은 계속해서 이라크에 집중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랍 국가들도 당연히 이라크 문제에 있어서는 이란과 자꾸 척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란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미국도 그렇고요. 그래서 전략적인 측면에서 우리 지도를 보면 금방 나오는데요. 2003년에 미국이 사담 후세인을 제거한 게 왜 큰 실수였다고 전략가들이 얘기하냐면, 이란은 가장 아끼는 대리 조직이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거든요. 근데 이란에서 레바논의 헤즈볼라까지 가려면요, 이라크를 거치고 시리아를 거쳐야지만이 레바논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라크가 첫 관문에서부터 막히는 거예요. 그 관문을 누가 뚫어줬냐? 미국이 뚫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란에서 이라크 거쳐서 시리아에서 레바논까지 이어지는 이 라인이 형성이 됐고, 이 라인을 2004년에 요르단 국왕 압둘라 2세 국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쉬아 초승달이라고 한 겁니다. 이란의 영향력, 이거를 누가 만든 겁니까? 미국이 만들었다는 겁니다.